네, 안녕하세요. 저는 DB손해보험의 교육 매니저 장효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재물보험을 가지고 교육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화재보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택화재보험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주택화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공장물건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공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나머지 주택과 공장을 뺀 것들이 일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회사에서 DB에서 재물보험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참 좋은 화재 플러스 보장보험이 있고요. 한 가지는 참 좋은 화재 든든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빅드림, 드림빅 비즈니스 보장보험의 세 종류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화재보험이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시면, 똑같은 담보가 들어가는 조건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화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 FC님이 계약하셨을 때 수정률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고객님들을 만나면 나 환급금을 좀 많이 나오게 해줘. 적립금 넣고 나중에 환급금을 많이 나오게 해줘 라고 하실 때는 참 좋은 화재 든든 보장으로 선택을 하시면 수정률은 조금 낮아진 반면에 적립금이 타사에 비해서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립금 경쟁력이다 라고 하시면 화재 든든으로 가시는데 나는 그냥 화재만 보장받고 적립금은 싫어 하실 때는 화재 플러스를 선택하셔서 수정률, 즉 급여에 조금 더 보탬이 되는 상품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나온 드림빅 비즈니스는 사실은 화재보험의 직접과 간접을 따지지 않고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화재보험은 뭘 보장하는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건물을 봤을 때 건물이 우리도 임보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람한테도 급수가 정해지나요? 안 정해지나요?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위험률이 적기 때문에 1급이라고 하고 현장에서 정말 현장직을 일을 하시면 급수가 높아서 3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내화구조. 우리 여기서 불이 난다고 한다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바깥에서 불이 나도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즉 내화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콘크리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런 콘크리트 이런 구조를 내화구조래서 우리 여기서 사무실에서 불이 나더라도 바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손해율이 적다라고 해서 1급이라고 해요. 건물을. 그러면 2급 건물 같은 경우는 내화구조의 불연자재, 불에 굉장히 약한 자루로 만들어진 목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내화구조나 불연재조를 가지고 급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붕, 기둥, 벽, 바닥, 도 이런 거를 어떤 자재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급수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급 건물은 콘크리트, 지붕은 슬랍으로 마감을 했고 외벽도 철근 콘크리트다라고 하면 1급으로 가는데 먼 뒤에 가보면 4급은 뭘까요? 나무나 천막 이런 것들은 어때요? 불에 굉장히 약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회사마다 4급이다라고 하면 인수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공장을 딱 갔는데 공장이 상급 건물이야. 상급 건물이 내화구조, 불연자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판넬로 된 구조물 보셨죠? 우리 이렇게 외곽에 가시면 창고는 거의 다 판넬이에요. 그런데 이 판넬로 지어졌는데 한쪽에 물건을 쌓느냐고 천막을 쳐놨어요. 그러면 인수가 어렵습니다. 왜? 그 천막 때문에 4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둥이 뭘로 되어 있는지, 벽이 뭘로 되어 있는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딱 봤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받으면 뭐냐면 건축물 대장을 띄면 거기에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띄는 건 저희 전산 안에서도 뛸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띄면 토지 정보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건물을 구조를 알게 하시면 되는데 뭐 저희 설계하시는 매니저님한테 자세하게만 소재지만 알려주면 저희가 띄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통 이제 받으러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택과 공장을 뺀 모든 물건을 일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일반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주변에요. 음식점 있겠죠. 그리고 판매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용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미용실, 헬스장, 소형 판매시설, 음식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 담보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어떤 위험이 더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고객님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점 사장님을 만나면 그분한테 어떤 정보를 받아야지 재물, 즉 화재보험을 설계할 때 정확히 설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인적사항, 계약자 정보를 이름이나 주소나 연락처, 직업 이건 이제 고객 등록할 때 알아야 되는 사항인데 재물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재물보험. 그쵸, 소재지예요. 우리가 인보험에서 중요한 건 피보험자이듯이 재물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그래서 이 소재지가 보통은 주소를 정확히 안 알려줄 경우도 있는데 이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몇 동, 몇 호에 이런 걸 알아야지 정확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수나 우리 평수 예를 들면 음식점인데 내가 1층에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저희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같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몇 평을 소유하고 있는지, 몇 호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되고요. 평수, 그러니까 전층을 내가 쓴다라고 하면 건축물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층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면 평수를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나도 몰라 라고 한다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세움터라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호수 평수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설계 매니저님한테 넘겨주면서 세움터에 들어가서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시간이 나면 사실은 저희가 세세하게 들어가서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복잡하니까 평수를 알아봐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음식점을 딱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주변을 살펴보면 뭐가 가장 화재가 났을 시에 나는 무엇을 보장받고 싶다라는 게 눈으로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면 화재가 딱 났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건물에 화재가 나면 제가 임차인이다. 임대인이 아니고 임차인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시설을 해줘야 되는 게 맞죠. 내가 원상복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고요. 음식점을 딱 들어가면 직기비품. 말 그대로 이 사무실에서 막 흔들어서 떨어져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직기비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벽에 움직이지 않는 것들을 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즉 인테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탁자, 에어컨, 주방 기구 이런 것들을 다 직기비품이라고 얘기하고 인테리어를 시설이라고 얘기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직기비품은 어느 정도 가액을 잡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시설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들어가셨어요? 라는 가액 금액을 알아갖고 오셔야 돼요. 물론 1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은 하지만 처음 들어갔던 비용을 물어봐서 알려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산, 음식점의 동산은 뭐가 있을까요? 그쵸. 냉장고에 들어져 있는 음식 재료라든지 혹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작은 가게에서는 별로 500만 원, 300만 원 가입이 되지만 조금 큰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 동산 가입 금액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음식점에서 불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물론 요즘에 가스 말고 전기 사용하는 데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스의 종류가 뭔지
도시가스인지 LPG 가스인지를 알아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음식점이 건물 안에 들어져 있는데 몇 층에 있으며 또 그 건물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음식점은 둘을 다루기 때문에 화재에서 어떻게 해요?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음식점보다 더 높은 요율이 있어요. 요율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높은 업종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층별 업종을 반드시 알아갖고 와야 돼요. 물론 방화구역 유무로 내 층의 제일 높은 요율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면 되고 방화구역이 없다라고 하면 그 건물 자체에 있는 업종별로 저희가 전산에 입력을 하면 제일 높은 요율로 적용해서 보험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 업종을 알아갖고 오셔야 되고요. 건물 구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혹은 찾아서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에는 이렇게 주가 되고 있어서 뒤로 넘어가면 자, 네네, 네, 네네, 네네네네. 예, 임대평수로 하시면 돼요. 네네네. 임대평수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1, 2평의 오차는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자 넘어가면 자 건물과 시설과 집기는 네, 목적물에 해당하는 가입 금액인데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자 나는 화재가 나서 내 집기 비품 혹은 내 건물을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뭘로 보상을 하냐면 화재 폭발 배상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집에서 화재가 났어요. 옆집으로 불이 옮겨 붙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재 폭발 배상 책임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저희 집에 온 손님이 제가 뜨거운 거를 가지고 가다가 엎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이럴 때 보상할 수 있는 비용이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보험도 되고 대물도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필수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 군액 폭발 발열 손해가 있어요. 자, 아까 음식점에서는 가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화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가 빵 하고 폭발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스 배상 책임으로 고객님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의 보상을 나가요. 그런데 나는 나의 건물과 집기 비품과 시설은 화재가 나지 않으면 이 담보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담보는 화재 시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군액 폭발 발열 손해는 나의 건물과 나의 집기와 나의 시설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소작용이 안 일어났을 때는 위의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군액 폭발 발열 손해를 넣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담보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적립금 때문에 아니면 환급률을 높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보장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면 이 담보를 꼭 유도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집에 음식점 냉장, 냉동 손해를 가입을 시켜줘야 되고 자 점포 휴업 손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복구될 때까지 문을 닫을까요? 안 닫을까요? 영업을 할 수 없겠죠. 자 이럴 때 저희가 손해비용이 한 달 동안 매출액을 산정을 해서 점포 휴업 손해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을 필수적으로 알아갖고 오셔야지 이 담보에서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음식점이면 음식물 배상 책임이 중요하겠죠. 우리 집에서 먹고 가서 탈이 나면 뭘 해줘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배상 책임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듯 배상 책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죠. 화재 폭발 배상 책임,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제3자한테 해줘야 돼요. 이 배상 책임의 개념은 가족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
제3자한테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집의 종업원은 이 모든 게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안 됩니다. 딱 하나 해당되는 거는 화재 폭발 배상 책임에서만 직원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은 데는 뭘 해줘야 돼요? 직원들의 상해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 음식점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복구 비용 같은 경우는 3년이나 5년 정도 가입하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자, 건물 복구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불이 난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1억의 돈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3년 뒤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 1억이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건물은 감가상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1억으로 건물을 지어질 수 없을 때 뭐래요? 건물 복구 비용을 추가적으로 가입 금액의 20%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를 특약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음식점이나 소형 판매 시설에는 유리손해도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술 취한 분이 유리창을 깼다. 이것도 보상이 됩니다. 화재가 나서 유리창 손해가 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도 손해가 났을 때는 직접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담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음식점에도 이렇듯 많은 특약들을 가입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중국에서 보고 있는데 질문을 하시면 중국에서는 질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가고. 네.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점. 대표적으로 제가 음식점 예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소형 판매 시설은 말 그대로 마트도 될 수 있고요. 동네 구멍가게도 될 수 있고 혹은 편의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판매 시설은 말 그대로 1000평방미터 미만인 판매점을 소형 판매 시설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일반 판매 시설이 있는데 그거는 20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게 일반 판매 시설이고, 대형 판매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식자재 마트는 3000평방미터가 넘어야지만 대형 판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대형 판매는 대규모 점포 시설 허가증이 있어야지만 아무리 넓어도 없으면 대형 판매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형 판매 시설이 주를 이루는데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소재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수 중요한데, 자, 소형 판매 시설에서 중요한 거는 건물도 중요하지만, 자, 동산이 중요하겠죠. 동산의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음식점에서는 동산이 대략 500에서 1000 정도 돼라고 저희가 늘 수 있지만 소형 판매 시설에서는 재고 자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기에 동산이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정확히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직기 비품 시설 가입금액 똑같이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형 판매 시설도 마찬가지로 아까 음식점만 음식 배상 책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보장의 범위가 똑같이 들어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 화재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이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노래방. 자, 노래방이 1층에 있건 2층에 있건 3층에 있건 화재가 난다고 치면 주로 노래방은 지하에 있거나 3층에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화재 시에, 작은 화재 시에도 소방관이 오면 뭘 할까요? 물을 마구마구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자, 노래방에 있는 게 기계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노래방에 있는 그걸 기계라고 하지 않고 직기 비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직기 비품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로 예를 들었지만 뒤로 가보면, 자, 다중이용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중이용업소. 흔히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을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업종이 22가지입니다. 휴게, 단란, 유흥 이런 것들이 다중이용업소인데, 자, 이 다중이용업소로 선정이 되면
화재 배상 책임을 가입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자동차 보험도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안 하면 뭐가 나와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자,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배상 책임을 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모든 업종이 뭐예요? 일반 업종이라고, 일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접하는 게 노래방, PC방, 휴게음식점, 뭐예요? 커피숍 요즘에 굉장히 많죠. 자, 휴게음식점은 커피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하기 허가가 되어 있고요. 휴게음식점은 뭐예요? 주류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일반 음식점을 넣어야 될지 휴게 음식점으로 넣어야 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콜라텍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자, 우리가 보통 인수될 때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즉 저희 집에 와서 사고가 난 거의 보상 여부인데 이런 거는 술을 드신 경우니까 어떠겠어요? 보상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가 약간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수 여부가 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설계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물어봐요. 저희가 혹시 그 안에 무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나가서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인수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을 가입하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MU 다중이용업소 1년 번호가 중요하고요. 평수도 정확히 들어와야 되고 사업자 번호도 정확히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예를 들면 난 PC방을 처음 오픈하려고 해 라고 하면 사실은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벌써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을 가입을 해야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중이용업소만 딱 정해놨더니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생겼어요. 22개의 업종을 뺀 나머지가 다 화재보험을 들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재난배상 책임이라고 또 하나의 의무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22개의 업종을 뺀 나머지 사실 저희가 경마장, 경륜장 이런 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유소나 물류창고나 지하상가 또 음식점 뭐예요? 다중이용업소에 음식점이 들어가져 있기는 한데요. 자, 1층에 문을 딱 열고 나가서 그냥 바깥이다라고 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지하에 있거나 음식점이 2층에 있으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층에 자리 잡은 음식점들은 화재보험을 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1층이지만 100제곱미터, 그러니까 즉 33평이 넘으면 뭐예요? 재난배상 책임을 가입을 하라고 의무보험으로 또 꽝꽝꽝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객님이 음식점을 하는데 1층에 거주를 해요. 근데 평수를 물어봤더니 33평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돼요? 재난배상 책임의 1년 번호를 받으셨는지 혹은 신고를 하셨는지 물어봐서 이 재난배상 책임의 1년 번호도 받아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지하상가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사실 재난배상 책임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주유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주유소에서 화재, 그쵸? 혼유사고입니다. 혼유사고.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유소에 셀프로, 요즘에 셀프 주유소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과거에는 셀프 주유소를 인수 안 했습니다. 사고력이 너무 많은데 저희는 이제 셀프 주유소까지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저보험료가 100만 원, 200만 원이었다가 지금 최소보험료가 30만 원, 5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즉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유소는 떨어지긴 했지만 고정 부가로 세팅이 되어 있는 플랜을 타고 들어가야만
30만 원, 50만 원 세제보험으로 가지, 안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플랜을 짜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난배상 책임도 이렇듯 하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주유소, 지하상가, 음식점,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재난배상 책임을 가입을 해야 된다. 여기도 가입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고객님한테 정보를 물어봐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일반 물건이 지나고 나면 저희가 흔히 공장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일반 주택 물건 빼고 일반 물건 빼고는 다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재봉틀로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곳이다. 이게 일반 물건일까요? 공장 물건일까요? 우리 집 지하에 원단에서 옷 만드는 데가 있어요. 작은 규모인데 걔도 공장에 속합니다. 다 공장이에요. 그래서 뭐 세탁소가 아닌 바에는 다 공장에 속하는데 공장은 사실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공장들을 받아보면 마찬가지로 인적사항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법인이면 법인 등록증을 받아서 법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건물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직기 비품이나 시설은 사실은 공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공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계, 그 다음에 동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원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원재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완제품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볼펜 한 자루를 가지고 있어요. 자, 사무실에서 쓰면 얘는 직기 비품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가재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볼펜이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재고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목적물이 틀려진다라는 거죠. 원재료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산을 하나 만든다라고 한다면 우산은 뭐가 들어가죠? 우산은 예를 들면 플라스틱 손잡이가 필요할 수도 있고 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대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각각의 다른 원재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손해율이 높은, 즉 화재가 났을 때 가장 불이 인화성이 높은 게 어떤 재료일까요? 원단이겠죠, 원단. 그래서 그 원단의 재료가 뭔지, 그래서 손해율이 제일 높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제일 높은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다 자세하게 적어갖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또 예를 들면 뭐 나무다. 문을 만드는데 그냥 나무를 깎아서 접착제를 붙여서 잘 다듬어서 내보내느냐 아니면 거기다가 쇠붙이 손잡이를 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 보험료 산정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요율이 틀려지면 보험료가 틀려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제일 위험한 요소는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플라스틱 발포성. 인화성이 가장 높은 게 사실 요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 공장 사장님께 원재료가 뭔지를 자세하게 알아갖고 오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대로 공정 과정이죠. 접착제를 붙여서 그냥 내보내느냐, 접착제를 붙인 다음에 잘 다듬어서 나가느냐, 아니면 뭐 문양을 새기느냐, 이런 공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 과정, 그 다음에 완제품으로 나가느냐, 반제품으로 나가느냐, 혹은 완제품이 들어와서 잘 다듬어서 반제품이 들어와서 잘 다듬어서 완제품으로 나가느냐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거 그냥 알아서 해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보상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재료, 공정과정, 완제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공장이든 일반 물건이든 실손 보상으로 10억까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어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사진이 들어와야 되고요. 실사 보고서라는 게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은 팁으로 말씀드리면 사진은 건물을 사방에서 찍어요. 앞뒤 좌우로 다 건물을 찍고 안에 들어가서 기계가 있으면 기계 종류별로 다 찍습니다. 그리고 동산도 찍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부터 있지만 사실은 기계도 어떻게 해요? 소소한 것도 있지만 하나에 몇 억짜리의 기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들어가려면 가입 금액이 합쳐서 10억이 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뭘로 가야 돼요? 비례로 가야 되지만 10억 미만의 가입 금액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실손 보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손 보상이 뭐고 비례 보상이 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 건물을 하나 짓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입 금액을 10억을 넣으려고 했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5억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은 실손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3억 원어치의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수는 가입 한도 내로 보상이 가능한데 그래도 난 비싸. 그러면 가입 금액을 5억으로 잡고 비례로 해줘라고 해서 비례로 선택해서 가입을 했는데 3억 원어치의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보상이 얼마나 될까요? 네, 1억 8,700원. 네.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가입 금액에 10억을 곱해요. 80%. 이 80%는 제가 80%를 곱하라는 게 아니고 보험업법에서 손해보험에서 정했어요. 비례로 가입을 할 때 80%로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손해액만큼 다시 산정을 해서 3억이 아니라 1억 8천 정도의 보험료가 나가게끔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로 갈지 실손으로 갈지, 그러니까 10억이 넘지 않으면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고객님께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와 실손은 이렇게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은 뭐 가입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안 드리지만 일반 물건과 공장은 가입 금액을 넣고 보험료도 적립금을 넣고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립금을 많이 넣어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거기에 이제 가스를 사용하는 공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용접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스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가스 사용할 때 어느 정도량의 가스를 사용하는지도 알아오셔야 되고 군액폭발 발열 손해를 분명히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인데 요즘에 하도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정비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정비업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즘에는 차를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차를 시운전을 해보죠. 그리고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고 시에 보상이 나갈 수 있는 게 차량 정비업소 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드시는 분들도 간혹 있다라는 거서 차량 정비업소 종합보험이 있고 소형 자동차, 원동기, 자동차 이게 면적에 따라서 가입이 다 틀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이용업소도 넘어갔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택은 빼놓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물건에서는 건물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자,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잡아야 되고 집기 비품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산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공장에서는 뭐예요? 건물 넣고 시설, 집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기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중요하고 동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정육점에서 자, 뼈를 쓰는 그 기계 보셨죠? 그 기계가 정육점에 있으면 집기 비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만드는 공장에 있다라고 하면 기계에 속합니다. 이렇듯처럼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목적물인데도 불구하고 틀리게 가입 금액이 선정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 DB에서는 자, 설계를 쫙 하다 보면
자, 이게 소화기 보이시죠? 이 소화기 사진입니다. 자, 소화기 사진에 요거 나오게 한 장 찍고, 연월일을 나오게 한 장 찍고, 정식 마크가 있는지를 찍어서 첨부를 하면 저희가 소화기 할인을 해드려요. 그런데 보통은 3%만 할인을 해드리는데 위험률에 대해서 3%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공장 같은 데에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급금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소화기 할인도 해주셔야 되니까 요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거 다 있는 데를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자, 감지기 있고요, 발신기 있고요, 수신기 있고요, 중계기가 한꺼번에 다 들어져 있는 공장이다. 이런 사진을 찍어갖고 오시면요, 몇 프로까지 할인이 되냐면 11%까지 할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적립금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팁이라고 환급금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설계를 하거나 적립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또 이제 뭐 사업자, 이거는 깊이 제가 못 들어가는 게 세금 관련돼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아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사업자를 가더라도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50만 원이에요. 보장성이 13% 이상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30이고 보장성이 20이다라고 하면 보장성은 20만 원 100% 다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고요. 적립금은 사업비로 8에서 10%는 사업비로 나가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분들도 어떻게 해요? 자,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비용 처리, 즉 세금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씩 요거 출력해서 절세하는 방안 해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문제인데 사실은 주택도 화재를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안타깝게 스마트 가정보장이라는 주택 화재는 가입 금액 5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FC님들은 그 5만 원 말고 조금 더 높게 산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참 좋은 운전자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택화재 안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주택화재가 운전자 보험에 같이 탑재가 돼서 사실은 보장성 보험료 15% 이상만 마치면 자, 적립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운전자 플러스 화재보험 같이 들어져 있는 참 좋은 운전자 보험을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사실은 골프 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골프 홀인원 비용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15%만 넘으면 보험료를 적립금을 가져가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워낙 손해율도 있고 또 많은 위험률이 있다 보니까 장기보험, 즉 인보험에 대해서 15만 원 이상이 되면 확인서를 써야 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물보험 같은 경우는 그런 해당이 없다. 그래도 인보험으로 적립금 넣고 마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운전자 보험 플러스 주택화재로 해서 15% 보장성만 마치면 적립금을 넣고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대표적인 상품이 저희 종합보험 참 좋은 패밀리 플러스도 20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하면 적립금을 넣고 가져가실 수 있어요. 새만기는 적립금을 많이 못 넣습니다. 그런데 갱신 상품은 적립금을 보장성 15%만 마치면 적립금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만 원 이상이면 확인서를 써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여기 이제 교육을 많이 안 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교통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자, 운전자 보험 가입을 왜 하시죠? 왜 하세요?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상치료 위로금 때문에. 네. 아, 설계사가.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때문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들한테 정보를 받게 되면 자, 고객 등록을 하죠. 어느 회사도 고객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회를 하냐면 실손 정액 조회를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조회를 하게 되면 자, 실손 들어져 있는지, 가족 일배책이 있는지, 운전자 보험이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도 예를 들면 자, 형사 합의만 있는지, 중상에만 있는지가 보여요. 과거 2009년도에는 형사 합의금만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8대, 9대, 10대 뭐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망케 하면 합의를 봐야 됐어요. 그쵸? 그래서 요것만 있었고 이때는 정액으로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중과실이 아닌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히면 합의를 봐야 되는데 그 돈까지도 보험회사에서 줘야 된다라고 해서 뭐가 나왔냐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2010년도에 탑재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형사합의만 갖고 계셨던 분이 중상에만 넣었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넣었다가 최근에 형사합의 지원금이 과거 다 돼서 빠졌어요. 그래서 중상에만 남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대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어떤 대학생이 2016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알바를 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했어요. 근데 합의금을 5천을 달래는 거야. 근데 이 학생은 다행히도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다행히 운전자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을 들기는 했는데 3천만 원짜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합의금이 5천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고 5천을 갚고 나머지 회사에다 청구를 해서 3천을 받았어요. 그럼 2천은 뭘로 남았게요? 빚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2017년 1월 달에 선지급으로 바뀌었어요. 자, 회사에서 합의서만 보내면 뭐예요? 바로 보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봤을 때 2017년도 1월 이전에 가입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네, 업셀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갈아태우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형사합의금이 3천부터 시작했는데 충분한가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천으로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3천 갖고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5천으로 나왔다가 7천으로 나왔다가 지금은 뭘로 나왔어요? 1억으로 나왔습니다. DB손해보험이 1억이 나왔는데 그럼 한도가 1억인가요? 아닙니다. 타사에 3천이 있건 5천이 있건 저희가 1억을 선택하고 예외 신청을 올리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이 컨설팅을 아까 할 때 보시면 또 이런 것도 해주시면 팁도 되고 어떻게 해요? 고객님하고 만날 수 있는 꺼리 상품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회를 해봤을 때 형사합의만 있느냐, 선지급이냐, 후지급이냐, 2017년도 1월 이전 거냐를 보시고 그분들한테 반드시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이전 가입자인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3천, 5천인지 아니면 중상에만 있는지 형사합의만 있는지 또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운전자 보험을 추가적이거나 아니면 업셀링이거나 새로 갈아태우셔야 될 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재물하고 또 운전자하고 주택화재를 접목해서 적립금을 넣고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